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드디어 토요타 RAV4 풀체인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RAV4가 뭔데? 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모카 구독자님들은 2차 정도는 아셔야죠. 테슬라 모델 Y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다, 뭐 이거 알고 계시죠? RAV4는 내연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입니다. 토요타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라고 하지만 코롤라, RAV4 제외하고 나면 세계 3등이 될 정도로 토요타의 핵심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작년 2,800대 팔렸나? 뭐 이 정도 팔리는 아주 처참한 판매를 보여줬지만 왕년에는 잘 나가던 차예요. 일단 이 RAV4가 어떤 차냐면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예쁘죠? 크기는 현대 투싼만한 차예요. 이렇게 훌륭한 차가 이번에 완전히 풀체인지를 했다고 하니까 야, 이거 풀체인지 하면 당연히 세계 경쟁사들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정말 그 정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게다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얘기, 현대가 SDV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던 토요타가 현대를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야, 토요타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로 토요타가 의미 있는 변화를 한 건지 아니면 아쉬운 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나온 RAV4는 6세대인데요. 1세대 요렇고, 2세대 요렇고,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통 요즘 자동차 브랜드들 보면 유선형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토요타는 유독 직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입니다. 5세대부터 직선을 상당히 강조하더니만 6세대는 완전히 무슨 건담 얼굴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남성적이고 좀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차가 좀 전체적으로 귀여운데 그런데 건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5세대 디자인부터 RAV4는 디자인에서 이건 괜찮다, 이거 멋지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뉴욕 오토쇼에서 데뷔했는데요. 그때 당시 날렵하고 공격적인 스타일이어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봐도 RAV4 디자인을 보면 와,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 굳이 풀체인지를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이렇게 바뀌면 더 예뻐진 건가, 전 이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이너들이 알아서 잘 만드셨겠죠. 더 멋있으니까 이렇게 디자인했겠지. 자, 근데 이번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국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중국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게다가 지난번에 이 디자인이 이미 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와일드랜더라고 중국에서는 팔리는데 와일드랜더 디자인이 이렇게 유출이 됐어요. 근데 원래 와일드랜더와 RAV4는 디자인이 상당히 달랐는데 이번에 같은 디자인으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국에서 먼저 유출된 이유는 도대체 뭔가? 중국이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혹시 중국이 개발해 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원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안이 좀 허술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FAW라든지 GAC라든지 이런 회사가 토요타를 생산하니까, 원래 생산하니까 토요타 생산하는 업체에서 유출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토요타는 신차를 만들면서 많은 요소들을 중국 자동차 회사들하고 공동 개발하기도 하잖아요. 이 토요타가 중국에 파는 차나 그렇지 토요타가 다른 자동차들, 다른 나라에 파는 차를 중국하고 협업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괜찮은 요소가 있으면 자동차 회사에서 그걸 안 가져올 리가 없겠죠. 지난달에 렉서스 ES 중국에서 론칭했는데 해외에도 그거 그대로 팔잖아요. 렉서스 ES 전기차 버전도 나왔는데 전기차 버전을 토요타가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하잖아. 게다가 디스플레이도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조수석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중국에서 갑자기 론칭했다? 요거는 중국에서 뭔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전세계 버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 유출 중국에서 먼저 됐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니 이거 중국에서 디자인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개발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중국에서도 1차 출시를 하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외관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RAV4는 세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 디자인은 코어입니다. 그리고 오프로더 느낌을 강조한 러기드가 있고요. 스포티한 GR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죠. 기본이 되는 코어 디자인부터 보면요. 전면부에는 토요타의 새로운 패밀리룩 해머헤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캠리나 프리우스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패밀리룩인데 요게 조금 다르게 적용됐어요. 뭐랄까 조금 더 날카롭지 않고
조금 더 터프한 느낌, 강인한 느낌으로 만들어졌는데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램프는 안개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와, 이것도 스포티하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오프로드 자동차들 보면 여기 서치라이트를 요 위치에 달잖아요. 그러니까 서치라이트를 다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터프하게 산길을 달릴 때도 문제없이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측면은 팬더를 부각시키는 느낌으로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과격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를 보면 리어는 전혀 딴판이네요. 전면은 굉장히 터프하고 측면도 터프한데 뒷면은 미끄네요. 리어는 지금 새로운 LED 시그니처 램프를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차의 후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도요타 치고는 아주 독특한 걸 시도한 건데 이게 세련됐나? 라고 하면 저희 기준에서는 이런 거 다 해봤어. 우리는 다 해봤기 때문에 세련된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또 다른 디자인이 있습니다. 라브4 GR 스포츠라는 건데 GR이라는 게 뭐냐? 가주 레이싱 팀의 이름을 따서 가주 레이싱에 GR을 붙여서 GR 트림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레이싱카도 물론 GR로 만들지만 그 밖에 디자인 패키지도 GR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BMW M이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극적인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내진 않는데 현대에서 N라인을 내세우는 것하고 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릴 패턴 이런 식으로, 프론트 스플리터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소형 SUV에서 보기 드문 이런 루프 스포일러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스티어링 휠에 GR이라고 써있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GR 스포츠 모델에는 패들 시프터가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페달도 들어가게 돼요. 그게 큰 의미인가 싶긴 한데 그리고 여기 빨간색 액센트가 좀 있네요. 물론 멋있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이 정도라면 조금 N이 잘하네. N이 잘하는 것 같아요. GR 같은 경우는 GR 전용 서스펜션을 쓴다고 하고요. 파워 스티어링도 향상됐다고 하고 강성도 강화됐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5L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전기 모터를 결합해서 32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320마력이면 부족한 건 아니긴 한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334마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그렇게까지 임팩트 있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실제로 이 제로백 가속 시간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도요타에 비하면 훨씬 멋지게 바뀌었죠. 디스플레이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12.9인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대는 12.3인치인데 12.9인치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네요 하실 수 있겠지만 비율이 다릅니다. 현대차는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8:3 비율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기다랗죠. 대각선 길이는 12.3이지만 이게 가로로 기니까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건 16:9 디스플레이니까 12.9라고 해도 면적으로는 1.43배 더 큽니다. 상당히 큰 디스플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멀티미디어를 볼 때도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계기판은 센터 모니터보다 낮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센터 모니터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잘 볼 수 있을 거고요. 계기판은 핸들에 가리지 않게 이렇게 낮춰져서 계기판도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를 떼고 이렇게 깊이도 좀 다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 요거 이제 좀 촌스럽게 보이거든요. 이제 현대기아도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고 다음번 버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브랜드가 벤츠는 끊었습니다. 벤츠는 더 이상 이거 안 해요. 그리고 BMW도 이번에 노이에 클래스에 나오면서 이거 안 합니다. 이제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회사는 현대하고 기아밖에 없어. 제네시스까지. 이 다음 버전이 나올 때는 이제는 잘라야 됩니다. 여튼 디스플레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안에 공조 시스템 일부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에 물리 버튼이 몇 개가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 조절, 이건 물리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바람 양이나 오토 버튼이나 이건 터치식으로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버튼이 열선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터치로 좀 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터치로 들어갔고요. 추울 때 장갑 끼고 누르기에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리 버튼이 꽉 차 있죠. 차의 곳곳에
분리 버튼이 쫙 있고, 특히 히어링 휠 가운데 양쪽으로 버튼이 꽉 차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최신차 느낌이 그다지 들진 않는다. 약간 옛날 향수를 느끼게 하는 정말 오프로더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센터 콘솔을 보면요, 컵홀더 2개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어 시프터는 두 가지로 공급됩니다. 어떤 차는 토글 스위치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스위치를 오르내리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쳐. 근데 러기드 모델 같은 경우는 득득득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돼 있어요. 아마도 미국에는 이렇게 터프하게 달리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가거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득득득을 선호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플랫폼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TNGA-K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플랫폼이 같을 수가 있나, 풀체인지인데 뭘 풀체인지 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상당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요타는 고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스타일, 두 가지 전기 파워트레인, 전륜구동 혹은 사륜구동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야, 두 가지 전기 파워트레인, 드디어 도요타가 이제는 전동화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순수 전동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수 내연기관은 없어졌어요. 모두가 하이브리드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도요타가 이런 얘기를 잘하죠. 더 많은 전동화를 할 겁니다. 우리만큼 전동화 많이 한 브랜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동화는 하이브리드 얘기죠. 일단 빨리 전기차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꾸 전동화를 초치는 말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존 RAV4랑 다르게 5세대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5세대 하이브리드는 모터 출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파워 컨트롤 유닛 바뀌었죠, 배터리 바뀌었죠, 트랜스액슬 바뀌었죠, 기타 구성 요소가 다 개선됐다고 해요. 그래서 몇 마력 올랐느냐? 17마력 올랐습니다. 219마력에서 236마력이 됐다. 나 진짜, 아니 이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넣어드렸습니다. 최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갔는데요, 출력은 최대 320마력으로 이전 시스템보다 얼마 오른 거냐? 18마력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18마력 오를 거면 풀체인지 맞나? 하지만 배터리가 커졌죠. 22.7kWh 배터리를 써서 WLTP 기준으로 한 번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 모드로만요. 실내에도 오면 EV 모드라고 있잖아요. 이걸 누르고 전기 모드로 가면 엔진 시동을 한 번도 걸지 않고 100km 주행 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WLTP가 그 정도면 우리는 한 70km 정도 주행 가능하겠죠. 그 정도도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훌륭하죠. 근데 이것도 전기를 꽂아야 된다는 거. 10%에서 80%까지 충전 30분 내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요타가 이번 RAV4를 내놓으면서 가장 큰 특징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RAV4 바뀐 거 별로 없는데 왜 풀체인지라고 하느냐? 도요타는 소프트웨어 변화가 가장 큰 변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SDV를 드디어 실현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도요타가 갑자기? 언제부터 도요타가 SDV를 얘기했죠? 그동안 하이브리드가 짱이다, 엔진 파워트레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전담하는 자회사 우븐 바이 도요타가 만든 완전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RN이 탑재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아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을 제대로 발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가 지금 AREN이라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도 뿌리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없어요. 무슨 약자도 아니고 어원도 없어. 그냥 영어 이름 RN이야. 그냥 이름을 뭐라고 짓든지 자기 마음이긴 한데, 이름은 그런 식으로 짓는 거 아니지 않나? 뭐라도 좀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뜻은 없더라도 무슨 어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약자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영화에서 나 지금부터 이름 테드창이야 이렇게 지은 거나 거의 비슷한 거죠. 창씨가 아닌데 왜 테드창인 거야? 자, 도요타 디자인 영역을 총괄하는 사이먼 험프리스 전무가 발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요타의 SDV 도전은 RAV4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어요. SDV 도전. 그러면서 아키오 도요타
토요타 회장은 SDV의 가장 큰 목적이 슬픈 교통사고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SDV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아니 SDV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 이 차의 역할을 바꾸겠다. 이 차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로보택시도 하고 이 차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SDV 아니었어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SDV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꿀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은 맞죠. 여튼 생명을 중시하겠다라는 좋은 뜻인 것 같고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바로 우븐 바이 도요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우븐 바이 도요타는 뭐냐?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한다는 도요타의 자회사입니다. 이름이 좀 희한하죠? 도요타는 1920년대에 창립한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요타는 원래 처음으로 만든 기계가 요겁니다. 이렇게 방적 기계를 만들던 회사예요. 말하자면 배트, 요 짜는 걸 만든 회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짜는 걸 위브라고 하잖아요. 우븐이면 직물. 그래서 우븐 바이 도요타면 도요타가 짰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야.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약간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외국인들이 보면 저게 왜 우분이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만들고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도 개발합니다. 자율주행,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도 해요. CES에서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이런 것들 하면서 우분 시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 우분 바이 도요타가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도요타가 드디어 소프트웨어 회사를 분사하는군요. 야 역시 도요타 앞서갑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자동차 회사들 모두가 이렇게 회사를 분사시키곤 합니다. 지금 세계의 자동차 빅3, 예전엔 빅3라고 하면 GM, 포드, 크라이슬러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빅3라고 하면 어딥니까? 이제 세계의 빅3라고 하면 당연히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죠. 도요타는 지금 우분 바이 도요타라는 걸 내놨잖아요. 폭스바겐은 카리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예요. 현대에는 포리투다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자동차 회사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소프트웨어의 본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분사를 합니까? 그 회사의 부서로 놔두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일단 소프트웨어라는 건 기존 자동차 회사하고 움직임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이 체계도 다르고 평등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부장님 뭐 이 과정이 없잖아. 그런 것들 없고 사장님한테 제이슨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 일단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일단 자동차 회사하고는 연봉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연봉 체계가 일단 독특해서 회사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죠. 그러니까 같은 연차야, 같은 5년차라도 연봉이 10배씩 차이 나는 경우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 뭐 괜찮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게임 개발자 정말 잘해. 그 사람이 뭐 모든 걸 넘버 1으로 해. 그럼 그 사람이 10배 줘야지. 자동차 회사 직원들이 그러나? 자동차 회사 생산직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호봉이 같죠? 같이 뭐 옆에 사람하고 내가 달라봤자 내가 뭐 나사를 2배로 빨리 보인다고 해도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죠. 20대가 아무리 잘 나가도 30대 부장보다 연봉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정해져 있어. 호봉제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니 내가 개발자고 내가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드는데 아니 저 30대 부장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들어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동차 회사에 있는 뭐 생산직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뻔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생산량이 뻔해. 개발자는 100명이 모여도 못할 수 있는 개발을 혼자서 탁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치를 할 수 있는 거야. 1000명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봉 차이 엄청나게 나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개발 조직은 정말 별도 회사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자동차 대기업들 이제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나중에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대기업들 소프트웨어 분사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우분 바이 도요타 누구나 계획은 있는데 할 말이 참 많네요. 자, 그래서 라브4에 처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요 RN이라고 하는 게 뭐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나오면 그 각각각에 맞춰서 각각각의 소프트웨어를 각각각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차종이 세계 시장에 몇 종을 내놓느냐? 무려 70종을 내놓는다고 하죠. 도요타라면 세계에서 차종을 가장 많이 분화시킨 회사입니다. 가장 파편화된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브랜드만 해도 몇 개고 뭐 무슨 차종이 몇 개고 결합이 안 돼. 차종이
다 달라. 지역마다 다, 시장마다 다 달랐는데. 그런데 그 많은 자동차들의 소프트웨어를 다 각각 개발했다.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이런 얘긴데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는 하드웨어마다 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 안에 RN이라고 하는 요 소프트웨어 OS를 깔게 되면 그 위에다가 소프트웨어가 돌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전엔 그게 안 됐어? 그전에는 안 됐습니까? 소프트웨어를 OS 없이 그냥 하드 코딩을 하면서 다 집어넣었다고? 아니, 도요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개발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 그 나름대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대단한 일이었고요. 이제는 OS를 제대로 깔아서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RN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RN SDK도 제공을 하는데 RN SDK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조종석 음성 에이전트, 그러니까 음성인식 딱 해서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이런 거라면 그걸 내비게이션에 딱 찍어주는 뭐 이런 식의 음성 에이전트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그것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AVN이라고 하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까지 지원하는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충돌 방지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신 버전까지도 RN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요타가 내세운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 여러분들 사시는데 안드로이드 그거 지겹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부족하죠? 저희가 RN을 여러분들께 안드로이드 대신 살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스마트폰 업데이트처럼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해양용 기기들, 이 안에 여러 센서들이나 이런 기기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니 일본인들은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죠.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안 되는 차가 있나? 요즘 업데이트 안 되는 차가 없죠? 없어요. 도요타 빼고 없어. 다 업데이트 돼. 도요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 그럼 OTA라고 하는 건데요. OTA 안 되는 차 없습니다. 현대기아 다 돼요. 모닝 레이 할 거 없이 그냥 다 됩니다. 자율주행 얘기를 하시는데 자율주행 얘기하시기 전에 ADAS부터 잘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지금 도요타 차 미국에서 타보면 야 이거 이 상태로 아직도 나온다고? 라는 느낌이에요. 요거부터 좀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시는 판로를 좀 찾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 뭐 도요타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나 이거 사야 되겠어 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지. 제가 너무 도요타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요타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도요타 RN을 통해서 ADAS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도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 비상운전 정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EDSS라고 하는데 이거는 운전 중에 운전자가 갑자기 어떤 질병이나 급작스러운 심장마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졸음운전이나 아니면 갑자기 졸려서 쓰러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돼서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판단되는 경우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속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갓길을 센싱해서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차를 옮겨서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훌륭하죠? 이런 거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가속 억제 시스템. 급가속 억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물이 없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다. 딱 밟는다고 하면 그러면 가속을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표준으로 기본화 된다고 합니다. 급가속 방지 장치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서서히 도입하고 있는 이런 기능인데 이게 무조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배워야 될 일이죠.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경험이 많죠.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맞이했으니까. 우리는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도요타라고 하면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회사죠. 아키오 도요다 회장만 해도 지금 연세가 69세입니다. 예전 한국 나이로 치면 71세. 물론 지금도 멋진 레이스 드라이버시고 아직도 발발하시죠. 근데 회장님도 곧 운전을 못하게 되실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늙고 언젠간 죽죠. 언젠간 운전을 하다가 언젠간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분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같이 가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인데 이런 건 좀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토요타 RAV4 이 자체는 한국에서는 큰 의미가 있진 않을 겁니다. 일단 판매량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거두는 자동차,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는 우리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협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R&D 센터도 두고요. 중국에 있는 여러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서 뭔가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중국에다가 뭔가 팔려면 확실히 이런 것들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들 급가속 방지 장치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인색하게 캐스퍼 일렉트릭에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전 차종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줘야 될 겁니다. 뭐 노인들이나 아니면 기타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쓰러지는 경우도 지금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도 차를 길가에 세우는 장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지금 졸음운전 같은 게 너무나 많이 있고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인사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트럭 같은 것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 현대차 입장에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반드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요타가 지금 내놓은 것이 지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곧 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지금까지는 토요타처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은 것, 미래에 언젠가 할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걸 금기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도 좀 험블하게 약간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말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어떤 것들도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가감없이 조금 더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살피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소비자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의 자동차들은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잘만 만들면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자동차 업계는 더 이상 가보지 않은 전대미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